자, 이제 기본서 다 받으셨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기본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약간 이상한데. 자, 이제 기본서를 일단 1, 2월 1순환을 하고 그 다음 3, 4월 2순환째 합니다. 그리고 5, 6월 학원에서 기본서를 총 이렇게 3순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 약 6순환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는 객관식 문제풀이에요. 이때 문제풀이 합니다. 객관식. 그 다음에 9, 10월 달 되면 이때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모의고사 과정이나 쪽집게 특강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10월 말에 보신지 알고 계시죠? 이 커리큘럼을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6개월간 이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일단 기본서 학습하실 때는 첫째 이제 4월까지는 뭐 특별히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책 읽어오신 분 계세요? 이거? 뭐 물론 예습도 안 했지만 예습할 필요 없어요. 예습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시험에 나올 것과 안 나올 게 딱 정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꼭 예습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예습은 매일매일 책을 잘 가져오시는 거예요. 책을 잘못 가져오면 그날 수업이 좀 망치겠잖아요. 특히 공시세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정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날 밤에 술을 뭐 과음했다,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안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잘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할 때는 제가 책의 밑줄을 그어드리거든요. 그럼 연필을 가지고 책의 밑줄을 잘 그으세요. 제가 설명드리고 책을 일일이 다 읽어드려요. 그래서 볼펜 나면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밑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제가 밑줄을 시험 나올 부분 한 60%를 해드려요. 그럼 이것만 해도 60점 합격하겠죠? 근데 실수를 한두 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해서 한 80% 정도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밑줄 그어드린 거 이것만 봐도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좀 틀리더라도 75, 70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4월까지 한 것까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5, 6월 달에는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솔직히 이때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강의 안 한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면피용입니다. 면피용. 그래서 이때까지 4월까지 정리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아무튼 4월까지 잘 정리하셨다가 이제 볼펜이나 형광펜은 5월 달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이렇게 2순환 정도 하셔야지 기본적인 내용을 흐름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란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이 40문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오실 때 40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알고 푼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답을 알고 맞힌 것 한 10개 정도 안 됩니다. 이 훌륭해요. 그럼 나머지는 30문제는 찍은 거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낸만큼 하면 오지선다니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 뭐 지워지고 꼭 둘 중에 하나를 납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 중에 절반 맞추고 절반 틀리면 15개 맞춰요. 그러죠? 확률상 절반이잖아요. 그럼 몇 개 맞춰요? 25문제 맞히죠? 그러면 60점 넘잖아요. 그러죠? 60점 24개가 60점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60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공부량을 최소화하셔서 아는 걸 정확히 하는 걸, 그래야 시험에 맞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 정도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60점 맞은 분들. 그래서 공부량을 절대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가 약 600페이지 정도 되죠. 혹시 뭐 학원에 오실 때 기본서를 10번 읽어야 합격한다. 혹시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이 6권, 책 6권을 10번씩 어떻게 다 읽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10번 읽어도 시험에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 시험은 한 2, 30번을 보셔야지 기억이 나요. 2, 30번. 그러니까 제가 체크해 드린 것 이것을 2, 30번 보셔야 돼요. 책 처음까지 쭉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는 기본서 연필로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를 읽어드리면 기본서에 일일이 밑줄 그으셔도 되고, 그렇게 싫으시면 이렇게 표시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법조문도 시험에 나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도 제가 읽은 데만 밑줄 하시고 판례도 제가 읽은 데만 딱 밑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연필로 체크를 잘 하시고 처음에는 잘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시험 과목이 6과목인데 그 중에 부동산 학계론은 법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다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분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학계론을 제외하고 법을 공부하는데 법은 체계가 있습니다. 법 중에도 높은 법, 하위 법이 있어요. 그걸 법의 체계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법률이란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다 법률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드는 거죠? 이건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 이렇게 끝나죠. 등기법 이렇게 끝나죠. 또 우리 이제 민사투표법 중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끝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법률이라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처럼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법을 정확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대강 아웃라인만 만들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부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법에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것을 명령이랍니다. 명령. 그럼 이 명령은 먼저 행정부 수반이 만든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걸 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공법 시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 다음에 대통령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나 국무총리가 있죠. 그 장관들이 만든 것들을 부령이랍니다. 부령. 같은 말로 시행규칙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명령 아래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누가 만든 거죠? 이건 각종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지방에만 적용되겠죠. 파주시 조례 그러면 파주에만 적용돼요. 고양시에 적용되지 않겠죠. 경기도 조례 그러면 경기도에만 적용돼요. 경기도에만. 서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명령까지는 전국에 다 적용되겠죠. 전국. 그러죠? 근데 조례는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는 헌법은 없고 학교론을 제외하고 다 법 과목입니다. 그럼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과 그 아래에 있는 명령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법령 그래요. 법령. 그래서 법령과 법률 다른 말입니다. 뭐가 더 넓은 의미예요? 이게 더 넓죠. 이 안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학계론을 제외하고 이제 법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법학을 하는 건데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이것은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해석. 즉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 말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슨 말인가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해석. 그럼 해석하는 주체는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 있다고, 이런 건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으면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해석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해석하면, 국가기관이 법을 해석하면 국민들한테 영향 미칠 수 있겠죠. 그것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권 해석 기관을 대법원이랍니다.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해석한 것을 대법원 판례 그래요. 판례. 이건 우리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법령 플러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은 여기 판례까지 나와요, 시험은. 그래서 이제 민법이든 뭐 2차 과목 등기법, 뭐 중개사법 하면 법령과 그 밑에 판례까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법은 판례가 안 나와요, 공법은. 여러분 2차 과목 공법은 공부하실 조문이 3,000개가 넘거든요. 이것만 해도 알아서 다 떨어집니다. 여기다 판례까지 내버리면 엄청나겠죠. 공법은 판례는 안 내요, 다행히. 이제 다른 법 과목은 그에 관한 판례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은 해석학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민법 제3조에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야,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 민법 3조고, 그 다음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형법이란 게 있죠.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그에 관한 법이고, 형법 250조를 보시면 이게 뭐 새해 처음부터 좀 끔찍한데 이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그다음 무기징역, 그다음에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최소 5년 이상 징역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 조문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똑같죠? 분명히 한국말은 똑같은데 우리 대법원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민법 3조의 사람은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전부 노출 시,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태아는 부동산 같은 거 소유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살인죄의 사람은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이제 산모가 애를 낳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낍니까? 뭐 그런다 그래요? 저는 애 안 낳아서 모르는데. 그래서 산모가 애를 낳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낄 때 그때부터 이 살인죄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말인데 태아를 죽였어요. 태아를 죽였는데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태아를 죽이면 이 살인죄로 이렇게 세게 처벌됩니다. 똑같이 태아를 죽였더라도 산모가 진통을 느끼기 전에 죽였다면 낙태죄로 가볍게 처벌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 있더라도 우리 판례가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조문과 판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과 그 밑에 대법원 판례까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범위 약간 늘어나요.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학개론제하고 법을 공부하는데, 자, 법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생활관계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법의 강제력, 법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법률관계에 접어들면 당연히 이게 적용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다 약속했어요.
생일 선물 약속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사줬네요. 그럼 약속 오겠죠? 그럼 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의 힘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건 인간관계라 약속 어겨도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을과 3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때 갑을 매도인 매수인이라는데 을은 3억을 다 줬거든요. 3억을 다 지급했는데 갑이 소유권을 안 넘깁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법의 힘을 빌려서 갑 부동산 강제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관계를 구별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를 공부하지 않겠죠? 여기만 이제 공부하면 되기. 법률관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기본적 사항을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고 계시면 당연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아무튼 그 법조문과 판례까지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 판례를 보시면 이 대법원 판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에 관한 판례가 있고 둘째, 형사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셋째, 행정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럼 민사랑 개인 간의 거래죠. 민사에 관한 판례는 판례 번호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가나다. 그러니까 모음 아자가 민사입니다. 그 다음 기억이 1심, 니은이 2심, 디귿이 3심 대법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번호 다자만 봐도 아, 이 판례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안 읽어봐도. 그 다음 형사는 권오도 이래요. 권오도. 그래서 모음 오자가 형사입니다. 형사. 즉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1심, 2심, 3심 돼요. 그래서 판례 번호 도자가 보이면 사람을 처벌하는가. 형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군우도 이렇게 나갑니다. 군우도. 2심 대법원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법책에는 어떤 단어가 많겠어요? 당연히 이게 많겠죠. 그러죠? 여러분 중개사법 하셨습니까? 지금? 중개사법. 이번 주 하셨죠? 거기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 하면 처벌돼야 안 돼요? 무등록 중개업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되죠? 어떻게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럼 분명히 중개사법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그러면 거기에는 이 도자가 딱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처벌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식으로 판례 번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법에 관한 기본적 설명드렸고 이제 민법으로 가겠습니다. 민법. 잘 들으세요? 아, 이 발음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그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은 법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다른 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당장 2차 과목 하시다 보면 민법 내용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는 자격증 시험에는 민법이 다 들어가요. 자격증 시험에. 가장 어렵게 뭐 변호사, 사법고시부터 뭐 법무사, 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뭐 관세사, 세무사, 그다음 우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다 들어갑니다. 법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을 수학으로 치면 9구단 정도 하시면 9구단. 9구단 모르면 수학 공부할 수 없죠. 법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한테 적용돼요. 그러니까 판례도 아주 많습니다. 모든 개인한테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보통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 민법 과목이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민법 과목 있어요? 법원직 제하고 없습니다. 이런 데 이제 행정법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중개사 시험이 이거보다 더 어렵다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젊은 분들은 중개사 자격증 따고
학교 시험도 제가 많이 봤어요. 민법을 공부하면 이런 거 아주 껌입니다. 껌. 여기는 민법이 없으니까 시험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법이 나와도 민법을 모르니까 그냥 애워서 푸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민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민법이.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래도 쉬운 이유가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아마 보통 합격하는데 4,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다행히 60점이라 우리는 1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합격하는데 맞는 점수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민법이 그러기 어려운 과목인데 일단 민법이 들어있는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은 민법을 끝내면 시험 공부 절반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민법 있는 시험 중에 뭐 현재 지금 사법고시 같은 거 보면 사법고시는 2차 과목이 7과목이거든요. 이 중에 민법을 끝내면 절반을 끝낸 겁니다.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60% 이상을 민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민법을 끝내면 과목 절반을 끝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11월 달부터 우리 학원에 선생님이 6명 오시죠? 6명 중에 누구한테 제일 잘 보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일 잘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합격을 빨리 합니다. 근데 합격하면 이제 저는 필요 없어요. 합격하면 2차 과목 선생님들 있잖아요. 2차 과목이 실무에 가는 거라 뭐 세법, 공법을 많이 알아야 돈을 많이 벌어요. 민법 몰라도 돈 버는 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 민법과 부동산 학교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격하고 나시면 학교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아예 쓸모없는 과목입니다. 그거. 그래서 아무튼 1차는 합격하는데 중요하지만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2차 과목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총칙. 다음 제2편은 물권. 책에는 없습니다.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제5편이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채권이 다시 총칙과 계약 이렇게 구성되는 건데 이게 총민법인데 이 중에 이 채권 총칙과 친족 상속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민법에서 약 절반 정도밖에 시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양이 확 줄죠? 왜냐하면 이거 3개 몰라도 부동산 중개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시험범위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물권과 채권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돈과 관계된 겁니다. 친족 상속을 가족법이랍니다. 가족법. 그러니까 가족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민법 총칙이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총칙은 여기 물권 채권, 즉 재산법에 관한 총칙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총칙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 재산법이니까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이 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재산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물권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법대로 해 그 말 들어보셨죠? 여기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이걸 약간 유식하게 표현하면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법정이 법에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채권에서 계약을 공부하는데 계약은 기껏 2-3명이 체결하겠죠? 그럼 자기들 맘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네 멋대로 해 하면 돼요. 너희들 멋대로 해. 그래서 약간 유식하게 표현하면 계약 자유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법 중에 우리 시험범위가 총칙과 물권, 계약법 이렇게 나눠 있고 이제 나중에 민법이 끝나면 민사특별법 5가지 법을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총 민법과 5개, 총 6개 법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럼 여기는 비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수업은 주로 민법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민법 공부할 텐데, 자, 민법 시간에는 권리 변동을 공부해요. 권리 변동. 그럼 권리가 변동하려면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이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원인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권리 변동. 권리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물권과 채권을 공부한다 그랬죠? 물권, 채권. 그래서 우리는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이걸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되는 단어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제 무슨 말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법률 행위란 행위가 중에 행위. 여기는 규정. 앞에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란 당사자 원하는 대로, 당사자 의사나 의도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 행위라 부릅니다. 그럼 자기 의사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겠죠? 그게 의사 표시예요. 여기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즉 법률 행위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것. 그게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나 의도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 규정 그래요. 그래서 법에 써 있어서 법률 규정 그거 아닙니다. 법에 써 있든 안 써 있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바뀌면 법률 행위라고 그러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바뀌면 법률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계약. 이건 행위입니까? 규정입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죠? 법에서 뭐 시켰습니까? 안 그러죠? 원해서 합니다. 법률행위. 그럼 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행위의 규정이요. 이건 내가 원해서 했습니까? 법에서 시켰습니까? 내가 원해서 하죠? 내가 은행 가서 내 아파트 담보를 얼마 빌려줄래요? 2억 빌려준대요. 좋아요 하고 한 거죠. 은행 간 내가 원해서 하죠. 원해서. 법률행위. 내 부동산을 증여한다. 행위의 규정이요. 행위의 규정 내가 원해서 하죠. 원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행위의 규정이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식한테 상속이 돼요. 그럼 저기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법 규정에 따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 규정이에요. 국가가 내 땅을 수용했다. 수용. 행위의 규정이요. 규정이죠. 이익하는 법에 따라서 개인 토지를 가져오는 거죠. 규정입니다. 규정. 경매받았다. 부동산을 경매받았다. 행위의 규정이요. 경매. 네, 뭐 같아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제 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쪽에 계속 행위 쓰고 규정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법률 규정이 이제 시험 맞는 겁니다. 우린 객관식이라 잘 찍으셔야 돼요. 자, 매매란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3억에 살래 합의로 한 게 매매죠. 이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근데 갑소의 X의 부동산을 경매가 나와서 을이 경락받았다 그러면 3억에 받았다 해보세요. 그럼 둘이 3억으로 정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에 여러 명이 가격 써냈는데 을이 3억으로 1등 난 거죠. 즉 민사집행법 법에 따라 을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규정이에요. 규정. 아파트 임대차 한다. 임대차. 법률 행위겠죠. 둘이 원해서 하잖아. 원해서.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원해서 하면 법률 행위.
원치 않든 원하든 규정에 따라 바뀌면 법률 규정이랍니다. 구분되시죠? 그럼 이걸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이 자 물권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예요. 그게 가장 큰 실익입니다. 그래서 자, 책을 1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제 책으로 오면 연필을 딱 들으시고 제가 읽은 데 밑줄을 다 하시라고요. 자, 1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 노란색 글씨 02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거 봐보세요. 여기. 물권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그 원인이 법률행위 말이에요. 법률행위. 그 말이죠. 그럼 186조 있습니까? 이제 밑줄에 보세요. 자, 조문에 제목이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그 다음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다음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 물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할 때 그 원인이 법률행위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원인일 때 부동산 물권 바뀌려면 반드시 등기한다.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비교하실 조문이 204페이지 와보세요. 204페이지. 그러면 중간쯤에 03번 있죠? 03번은 여기죠? 봐보세요.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 써 있죠? 자, 그럼 187조를 봐보세요. 제목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자, 밑줄 합니다. 제가 읽으면 무조건 밑줄 하세요. 자, 상속, 공영징수가 수용이에요. 수용. 공영징수 수용. 판결, 경매, 기타, 그 다음 법률규정 동그라미세요.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물권 취득할 때 원인이 법률 규정이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팔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그 말이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해주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가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두 조문을 보셨죠? 이 조문은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이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186조. 그 다음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이 사망하자 상속받았다. 상속. 그럼 우리는 이거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등기 없이도 갑 사망 시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장래 다 치르고.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시 곧바로 취득해요. 등기할 필요 없다. 187조. 그 다음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을과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은 물권이다. 물권.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저당권 등기를 해야지 물권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이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을 하면 186조 등기 그러죠? 그 다음 이번에는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한다. 전세권도 물권이에요.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그럼 법률행위죠. 원회사죠. 원에서 전세권 물권 취득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물권 취득할 때 원인이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면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우리 경매받아요. 경매.
그럼 이건 법률 규정이었죠. 그러므로 경매대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는 나중에 법원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대금 낸 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 이런 것들이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문을 보신 이유가 이걸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이 186조, 187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어느 정도 구별되시죠? 그러죠? 내가 원하면 법률행위, 원하지 않았으면 법률 규정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이제 비교해 볼게요. 물권, 채권. 자, 물권이란 권리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내 채권이란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채권의 채자가 한문이, 자 봐보세요. 이게 책임질 책이에요. 책. 책임질 책자. 여기에 사람인 자를 더하면 이게 채로 바뀌어요. 채. 그래서 채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채권과 달라요. 뭐 채권 사고 판다, 채권 양도한다. 그보다 더 큰 개념, 큰 개념. 그래서 채권이란 이제부터 채권 그러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고, 따라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물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권을 가진 사람은 물권, 자기 권리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든 누구한테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항력 있다. 근데 채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나와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하겠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라고 합니다. 대항력 없다. 이 어려운 말, 이 말 의미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집에. 제가 아까 물권 중에 소유권. 소유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소유권에서 이 건물이 만약에 제 거다 해봐요. 제 거. 그럼 제가 미국 가서 뭐 파주에 금는 건물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죠. 물론 저를 미친놈은 알겠지만, 아무튼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그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채권.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럼 갑은 1억 달라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채권 그래요. 채권. 그래서 관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이 우리한테 1억 달러 청구할 수 없죠. 제3자에게 주장 못하죠. 그걸 채권이라고, 그것을 대항력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소유권은 전 세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항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자,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물권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돼요. 물권 법정주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죠?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저기 서 있죠. 저기. 그러죠? 그래서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하려면 미리 법에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물권이 8개라고 딱 정해 있어요. 8개. 누구한테나 주장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우린 채권 시간에 여기 계약법을 공부하고, 계약은 뭐 2-3명이 체결을 하겠죠. 여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자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이 말은
물권법에 있는 대부분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근데 여기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할 물권, 채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줄을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자, 책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책을 168페이지 펴보세요. 168. 이제 밑줄 그을 준비하셔야겠죠? 자, 168 보시면 그 노란색 01번 물권과 채권 써 있죠? 1번 채권 보세요. 채권. 자, 밑줄합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다. 다음 권리다에서 밑으로 6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자,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대인권 사람, 대인권 또는 상대권이란다 그랬죠? 거기 써놓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대항력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대인권, 상대권. 그것을 대인권, 상대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시험은 이 말에 나와요. 이 말. 시험에는 같은 말인데. 그래서 대항력 없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쓰셨습니까? 그 다음 아래 2번 물권이 있죠. 자, 물권 밑줄합니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며 그 아랫줄 중간에 채권은 있죠.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대물권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권이라 한다 그랬죠. 거기에 써놓습니다. 그 말이 대항력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대항력 있냐 대항력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 체크하셨죠?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항력이 나왔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봐볼게요. 대항력. 여긴 좀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물권에는 전세권도 물권이에요. 전세권. 이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전세 그거 아니에요. 전세는 임대차로서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지금 전세권과 전세는 일단 전혀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자, 그럼 값소유 X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한다. 계약기간 2년. 전세권자가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전세권 물권이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알아서 원해서 했죠? 그럼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로 전세권이란 물권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186조.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해요. 전세권. 이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X를 사용하겠죠. 아직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자, 매매한 이유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죠. 그럼 법률행위죠. 그럼 뭐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그래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우리 이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186조. 법률행위면 등기.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 병이 을한테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너 나가. 내가 이제 X 소유자다.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아직 1년밖에 안 살았죠. 을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됩니다. 을은 이거 누구랑 맺었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갑과 했고 병간 적 없죠. 그러더라도 시간적으로 이게 빨랐죠? 이게 느렸잖아요. 그럼 이건 물권이라
아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이라. 그래서 분명히 이 계약을 갑과했고 병간 적 없지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빠르고 늦었죠. 그러면 갑과 맺은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가 할 수 있어요. 2년 끝나면 을은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나가요? 병한테만 받습니다. 갑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모든 의무를 면하고 병이 갑이 졌던 모든 의무를 병이 져요. 병. 이것을 대항력이 따릅니다. 다시 대항력이란 분명히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해서요. 갑과 했고 병 가지고 없죠. 그러더라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소유자 바뀌면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 있다 그래요. 그럼 대항력 있다란 매매계약에서 양도인, 양수인이라면 양수인이 양도인 모든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갑 대신 병이 을 2년 살게 해줘야 돼요. 갑 대신 병이 을 3억 내주는 겁니다. 그걸 대항력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가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X가 시가가 5억짜리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그렇죠? 2억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내가 나갈 때 3억 내줘야 하거든요. 그럼 빼서 2억 이하로 사야겠죠. 그러죠? 이게 대항력 있다. 대항력 있답니다. 그래서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이 있어요. 전세권. 이번에는 똑같은 부동산을 임대차 했다. 임대차 계약. 계약기한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만 3억 주기로 했어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죠. 그럼 이렇게 임대차 중에 월세 없는 임대차 있죠. 월세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전세계약으로 전세. 월세 없는 임대차를 전세랍니다. 그래서 전세와 전세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건 그냥 임대차 임대차. 그래서 을은 임차권을 취득해 임차권.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다 채권이고 채권. 그럼 채권이란 아까 여기 채권은 그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을은 우리가 가진 채권은 내가 보증금 3억 줬으니까 이 X를 2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오직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이제 1년 사용했는데 중간에 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매매로.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을이 살고 있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나가. 그럼 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여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을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한테만. 갑한테만. 병과 이 계약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채권이 먼저 성립했더라도 나중에 성립한 물권 힘이 더 세요. 둘이 부딪히면 물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을 억울하죠. 억울하면 갑한테 호소합니다. 2년 못 살았죠. 2년 못 산 것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아요. 갑한테. 갑한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은 병한테 뭐 3억 맡겨놨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병한테 어떠한 권리 주장 못합니다. 그럼 이게 X가 5억짜리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5억짜리 5억이 사는 겁니다. 5억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을은 갑이 3억 내줘서 내보내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5억짜리 5억이 사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 대항력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항할 수 없죠. 그 말은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주의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을은 대항력이 있다고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주의를 승계한다 했고, 을이 대항력 없다고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 원칙. 을은 대항력 없습니다. 채권이라. 너 이상하네. 중간에 주인 바뀌면 안 나가던데. 그건 예외예요. 예외. 예외입니다. 원칙 나가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첫째, 이제 나중에 공부합니다.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 X가 만약에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차 했죠. 이거 해도 되는데 돈 드니까 이제 이번에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이사하고 주민으로 가면 다음날 응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세 번째로 이 X가 상가에 되면 상가 임대차 했죠. 그럼 이거 해도 돼. 이거 돈 드니까 임차인 을이 상가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응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대항력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더 빨랐죠? 그때 예외적으로 갑과 맺은 계약 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가 하는 거예요. 이때 나갈 때 3억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만 받는 거죠. 병한테만. 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인데 얘가 대항력 없다면 을은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얘가 대항력이 있다면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그럼 병은 대항력 없으면 5억짜리 5억에 사는 거예요. 대항력 있으면 똑같이 5 빼서 2억에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원칙이에요. 대항력 없다. 이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회 시험 준비하죠? 27회 준비하죠? 이게 전세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받죠? 이게 24의 정답이에요. 24의 정답. 임차인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새로운 소유자. 이게 25의 정답이에요. 25의 정답.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같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2년 연속 나왔네 그래요. 공부 못한 사람은 뭐가 똑같아? 전세권이고 임대차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뭘 물어봤어요? 둘 다 이 의미를 아는가 물어본 겁니다. 이 의미. 그래서 이건 실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험 끝나고 나셔서 계속 하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도. 그래서 지금 이 대항력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그 뒷부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차이점 보셨고 물권과 채권 차이점을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그럼 우리 시험에는 둘 중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매매, 임대차, 전세 중개하죠. 보통 매매, 임대차, 전세는 행위입니까? 규칙입니까? 이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험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부터는 법률 행위를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항상 이 말을 염두에 실어. 이 말. 우리는 법률 행위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10분 쉬시고 다음에 법률 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